오늘은 천하람 후보를 지원하고 있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모셨습니다. 천하람 후보 후원 회장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후원 회장은 아니신 걸로. 후원 회장은 제가 이제 천하람 후보가 저에게 부탁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천하람 후보의 어쨌든 좀 신선함이라는 걸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보수 진영에 존경받는 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 보수 사회에서 시민활동가로서 유명하고 유명한 법률가시기 때문에 무조건 모셔라. 그랬더니만 가가지고 또 조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셨는데 예. 이석연 법제처장님 뭘 하셨냐면은 절대 야합하지 않는 조건으로. 야합하지 않는 조건? 나중에 어떤 이런 자신의 천하람 후보의 개혁 노선이라는 것들을 현실에 굴해가지고 야합하지 않는 조건으로 후원회장을 맡겠다 수락하셔가지고 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본경선 올라가게 되면 예. 그런 경우에 나중에 뭐 단일화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일화는 그 전문가가 따로 있잖아요. 그분이 궁해지면 하자고 하는 건데, 예, 그 유명한 인터넷 그 짤방 같은 게 있습니다. 안 돼, 생각 없어, 돌아가. 이렇게 아마 답할 겁니다, 저희는.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 회장을 맡고 계신 상황은 아닌데 지지를 하고 계신 거고, 네.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천을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또 보내셨더라고요. 자, 김용태, 허은하 후보 같은 경우는 후원 회장을 맡고 계신 거고, 예,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도 요즘에 어떤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지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제 발언이 참 인상적이어서 전당대회에 끼면 안 되는 분이 등장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당무 개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꾸 정의를 갖고 싸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의를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이건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전당대회를 놓고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당선되지 않고 서청원 대표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청원 대표를 좀 미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에서. 근데 그 당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김무성이 만약에 되면 난 탈당하겠다 이런 소리 안 했어요. 그런 거는 되게 위험한 얘기고 그게 심평 변호사라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말이 좀 해픈 분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계셔서 그런데 이런 것들도 대통령실에서 조기에 진화하지 못했다는 것도 그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윤심 논란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만약 전당대회에 혹시라도 영향을 좀 주고 싶으셨고 절박하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와서 이제 좀 늦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기현 후보를 지금 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김기현 후보와 본인과의 어떤 그 팀워크라든지 아니면 김기현 후보가 일을 잘하는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차라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은근히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지금은 뭐냐면요. 김기현으로 정해놓고 그보다 센 사람은 다 죽여요. 지금 보면은. 이 방식은요. 설사 대통령이 누굴 밀고 싶다 하더라도 가장 안 좋은 하책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기현이 되길 바란다면은 김기현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의 전략이 돼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는 아직까지도 길거리 나가면은 누구세요 대접 받는 상황이고 기껏해야 최근에 있었던 논란 때문에 그 남진 꽃줄여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정말 선호하는 후보라 그러면은 김기현 후보가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해본 이력이라든지 아니 이런 걸 소개한다든지 해가지고 파지티브하게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도 원래 안 했지만은 뭐 워낙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파지티브 캠페인을 좀 하지 이렇게 상대 경쟁자들 하나씩 죽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너무 투박합니다. 예,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당무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고 그리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 반감을 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심평 변호사 얘기를 하셨는데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탈당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좀 상의를 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이제 전해졌으니까. 자, 그래서 심평 변호사 발언을 좀 준비했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윤 대통령의 멘토가 아닙니다. 그 점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을 하는데 저는 그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스스로 그 연락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약간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여권 관계자들하고 교분이 있으니까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중에는 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심평 변호사 발언 좀 들어봤는데 멘토 아니다. 대통령과 이제 연락 안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과 이제 상의 없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도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 믿죠, 국민들이. 그렇습니까? 멘토 아니면 지금까지 멘토라고 나올 때마다 적극적 부인했었어요, 저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자, 많은 사람들은 비교해서 사람마다 잣대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반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반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자, 그러면 저렇게 대통령에 큰 누를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했을 때, 그때까지 그러면은 대통령이 최근 한 달 동안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시라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말이 있으면은 그 정책 우리랑 상의 안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면박 주고, 그 다음에 그럼 사퇴하겠다 그랬더니 사퇴도 안 돼요. 마음대로 못 해요. 해임시켜 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뭐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그 위원장인 뭐 김한길 대표하고도 상의가 돼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촉해버리고요. 심평 변호사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을 따라가지고 빨리 김기현 캠프에서 해촉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경고 메시지를 내면은 좀 오해가 불식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에게 문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애초에 저 말이 진실이거나 아니 심평 변호사가 본인이 주장하는 건 다르게 상당한 어떤 이 실질적인 논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요즘 들어가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이 참 고역일 거예요. 예, 상식선에서 이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꼭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릴 수 있으면 그럴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상식선에서는 안 하는 게 맞죠. 예. 안 하는 게 맞다. 예. 그 유일하게 대통령이 탈당해가지고 창당해가지고 총선 이긴 케이스가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시도일 텐데 그게 창당 시도 자체가 뭔가 멋있었던 건 아니고요. 창당 시도 자체는 굉장히 당내 내분도 많았고 투박했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고무돼가지고 탄핵을 걸었다가 나중에 역풍 맞아가지고 열린우리당이 과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누가 참고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모양 안 좋은 창당을 하는 거는 정권이 조기에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요게 만약에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다. 그렇다면 압박의 수단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상황에서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통령 지금 못해 먹겠다. 아니면 뭐 실제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정치권과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내가 일하기 힘들어가지고 정치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은 대통령의 어쩌면 무책임함에 약간 방점을 찍어서 이해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지금도 만약 그런 창당 시나리오 이어간다 그러면은 야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당이 이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는 너무 뛰어난 대통령인데 당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수준 낮아가지고 당에 내가 같이 일할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할 때 창당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상황입니까? 대통령은 너무 잘하는데 정말 엄청난 사람인데 당이 서포트를 못 해가지고 정권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인지를 한번 국민들은 냉정하게 평가할 거라 봅니다. 예. 시편 변호사가 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권력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미래 권력인 박근혜 의원을 의식해서 당을 장악하지 못했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받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 본인 정치를 할 거 아니냐 이런 경우에 당과 또 정부와 대통령실이 일치돼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런 조언이나 하고 있으면은 정무적으로 올바른 판단 낼 수가 없습니다. 유사 이래로 보시면은요. 자,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뒤에 정권을 계승하는 것을 바랐을까요? 아닙니다.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권이 창출되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물론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걸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빨리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을 좋아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했던 진영의 정권 연장을 위해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해서 정권 이양을 한 거거든요. 아까 언급하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그때 비대위원 했으니까 너무 잘 알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를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 가능했고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정치적으로 친이계의 위상은 축소될지 모르겠지만은 자택에서 안전하게 계셨던 거거든요. 만약 그때 정권 교체가 됐으면요. 그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받으셨던 것들이 더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그럼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 다른 지역에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어쨌든 대체할 수 있는 대선 후보급을 공간을 만들어준 데 실패하셨어요. 처음에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희정 지사의 역할을 기대했었죠.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뭐 개인적인 사건도 있지만 안희정 지사는 밀려나게 되었죠. 김경수 지사도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지켜주지 못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냉정해 봤을 때 그럼 대통령께서 현역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너무 싫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민주화 이후에 받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요.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다 있고 하겠지만 가장 서러운 거는 정권 연장을 못 지켰을 때. 그때 서러움과 동시에 실질적인 타격이 가장 현직 대통령한테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권력을 견제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보는 것과 다르게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국정 과제를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도 좀 더 일체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실 또는 과거 청와대에 종속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미워해가 쫓아내려고 할 때 보통 이런 패턴을 가져갑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새누리당의 의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 180석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뭘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뭘 하냐면은 청와대에서 연금개혁 드라이브 같은 걸 걸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같은 걸 드라이브 걸고 뭔가 원안을 줍니다. 도저히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그 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는 가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강행 처리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협상 중지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표하니까 청와대에서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당과 야합했다. 이렇게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유승민이 진짜 야합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용산의 정책 인식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어떤 아젠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선가 관료가 써온 그냥 안 하나를 들고 올 거예요. 그래서 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이거 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못하면은 거기서 이제 국민 여러분 이 정치권이 뭐 이 야합을 해가지고 연금 개혁안도 통과 못 시키고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그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당청 관계 또는 합리적인 요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예. 대통령이 애초에 자기가 미워하는 정치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정책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게 안철수가 아니라 김기현 의원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엔 그렇게 됩니다. 예. 결국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서 견제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다니까요. 제가 당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로서. 안 괜찮다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그 당청 관계,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는 뭐냐면요. 무조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어떻게 하냐에 달린 겁니다. 당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건 이상한 숙제를 내준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견제라든가 거리 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시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아마 자동문일 거고요. 이렇게 영상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고. 안철수 대표 정도면은 뭐 이렇게 그 좀 그래도 저항 있는 회전문 같은 거 밀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걸 거고. 천하람 후보 같으면 깐깐하게 체크할 겁니다. 가지고 이 정책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걸 체크할 것이고, 얘도 공천 명단이 와도 이 사람은 능력이 안 됩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 할 사람이 천하람 후보인 거죠. 예, 야합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석연 변호사께서 하신 그 말씀이 딱 그겁니다. 보면은 오히려 그 안에서 억제기가 있어야지만이 결국에는 보수 정권이 재창될 수 있다라는 것.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물론 본인의 아이디어대로 논리가 있어서 그랬지만은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세종시가 지금 탄생한 것이거든요. 물론 세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당내의 어떤 의견과 그에 대한 이견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결론이 나도 점수를 이쪽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총선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이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이제 새누리당 시절부터 이렇게 한나라당 시절부터 오면서 선거에 크게 이기고 연달아 이기고 나가지고 선거 이후에 선거를 분석하는 백서를 안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선과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백서 작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백서가 뭡니까?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기록해놓고 부족한 것은 보완점으로 과제로 남기는 것이 백서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선거 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하죠. 다음 총선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치르는 선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 지지층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가 공을 세우고 누구 때문에 이긴 거냐를 아주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각자의 공이 있겠죠. 그건 적어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하고 예를 들어 저랑 갈등 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선거 캠페인을 윤핵관이 주도했을 때 그때 지지율이 어땠는지를 다 기억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많게는 10%까지 뒤지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캠페인이 바뀌면서 이제 캠페인 한번 갈아엎고 그 다음에 AI 윤석열의 뭐 호남 편지에 그리고 뭐 이런 비담 주머니류가 나오면서부터 다시 역전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걸 냉정히 봐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인식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최근에 대통령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하면 이거예요. 이준석 때문에 크게 이길 뻔한 걸 작게 이겼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마이너스라는 거 아니에요, 공이? 자, 그러면은 안철수 단일화는 실제로 마이너스였다. 최근에도 그것도 얘기했죠. 그럼 이준석도 안철수도 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방해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히려. 그러면은 내가 너무 위대해가지고 이 방해 공작을 뚫고 난 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인식에 많은 지금 방송 보는 분들이 공감할까? 지난 선거에서 위대한 대통령 후보가 위대한 캠페인을 해가지고 방해 공작을 뚫고 당선되었다는 그 용산의 인식이 과연 국민 다수가 인식하는 정설인가? 네. 왜냐하면 총선을 맡아 치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이제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 불안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제 또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 만나서 오찬 회동을 했고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김기현 의원 이제 지지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당대회에서 역할이 없을 것이다, 할 역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입장이 좀 바뀐 거예요. 예, 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제 이제 우리 천하람 후보가 방송 나가서 이제 얘기했는데 너무 이제 익살스럽게 표현해서 제가 좀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아마 자료 화면에 있으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식당에서 나오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하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 사진 보고 이제 천하람 후보가 뭐라고 묘사했냐면요. 본인이 변호사라서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자면은 서울 가정법원 밖에 나오면서 많이 보이는 장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불화가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나경원 대표도 큰 정치인인데 본인에게 어떤 수모와 모욕을 가했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본인이 인식될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인식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일을 감행한 사람한테는 역시 나경원은 때려도 다음번에 이렇게 조금만 잘해주면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때리자 이럴 겁니다. 기회가 되면은. 예.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일반 대중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야, 그 수모를 당했는데 뭐 공천이 두려웠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이런 뭐 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나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참 많을 거다. 하지만 본인이 이미 한 말이 있잖아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거 있어 선거에 있어 자기가 뛰어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치인이 어떤 유형인가를 봐야 돼요. 어떤 정치인들은 굉장히 수직적으로 굉장히 강한 팬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을 창당하든 뭘 하든 어쨌든 지역으로 기반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파격적인 정치적 행보를 하면서 다녀도 됩니다. 그건 잘 보면은요. MB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서 압도적인 표로 당선, 표는 제일 많이 당선된 대통령인데 의외로 팬덤은 약했어요. 그러니까 MB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수직적 팬덤이 강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의 그 계열 특성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나경원 의원은 제가 감히 분석해 보자면요. 보수 진영에서 광범위하게 그냥 지지층이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지 수직적인 어떤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나경원 의원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김기현 후보를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라 돕는다고 선언했을 때 지면은 망신인 거예요. 네, 자기 표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다지 능동적으로 뛰어들 판이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평론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사람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네.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더 드려야 돼서 간단하게 그러면은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지 선언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결과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냉정히 안 줄 거라 봅니다. 네. 그럼 그 표심은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 전 의원이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 이제 관심 사안인데.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안철수 후보가 많이 받아먹었죠. 예. 그렇다면 이제 나경원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한 선거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한 선거에, 한 대통령 선거에서 막 4명씩 돕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뭐 3선 간원이 4선 간원이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근데 오히려 일반 지지자들은요, 동네에 가서 본인들이 해놓은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카톡방에서도 본인이 해놓은 말이 있고 자기 지인들한테. 네. 야, 이번에는 나경원 찍자. 이랬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나경원 대표가 그런 험한 꼴을 당했을 때 아마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나경원 불쌍하다.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 대통령실에서. 이번에는 대통령실 혼나야 된다. 안철수 찍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갑자기 나경원 대표 돌아섰다 그래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야, 그 나경원이 한다니까 또 이제 여기 이거는 동네에서 본인이 그냥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형성이라는 거는 보통 표가 뒤집히는 거는 한두 번 정도로 넘어서기 힘들어요. 그 선거 레이스에서. 그런데 이미 그 나경원 지지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동네에서 면이 없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네.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김기현 후보나 이제 안철수 후보나 비판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 야합하지 않을 후보다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천하람 후보 인터뷰를 보니까 이준석의 아바타가 되진 않을 거다. 저 이 발언도 이제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천하람 후보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득이 되는 건가, 톡이 되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람 후보가 굉장히 훌륭한 자질을 갖췄음에서도 상대적인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는 제가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끌고 가면서 천하람 후보에게 인지도를 보충해 주고요.
그 다음부터 천하람 후보가 저보다 큰 사람이 되는지는 역량치에 달린 겁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여행 유튜버 중에 보면은 처음에 빠니보틀이라는 사람이 유명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유명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데 곽튜브라는 사람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곽튜브가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방송 나오면서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요즘은 곽튜브 하는 그 곽준빈 씨가 갖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오히려 곽튜브 하는 분을 더 방송에서 많이 부르고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게 우리 전략입니다. 저는 지금 빠니보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시면서 책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책 제목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또 미래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이 좀 궁금했는데 요거 며칠 날 출간하십니까? 지금 이미 어제부터 예약이 이제 들어갔고요. 온라인 서점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책이 뜹니다. 예약하실 수 있고 이번 책에 그냥 제가 재밌게 해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책 전체에 윤석열 이름 세 글자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런 시일성 있는 책이 아니라 뭔가 대한민국에 있어가 좀 비전을 한번 세팅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비판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아무리 그렇지 문재인 정부 때는 산업을 없애기만 하고 예를 들어 원자력 산업 없애기만 하고 왜 어떤 산업을 진흥하겠다 같은 것이 없느냐. 나름 이런 것들 고민 막 하면서 책 써가지고 넣어놨는데 길게 팔리는 가늘고 길게 팔리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한번 살펴보고 또 모셔가지고 그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